네, 안녕하세요. 애줌마의 성장일기의 친절한 세희씨입니다. 오늘 드디어 첫 방송을 진행하게 되었네요. 새롭게 시작하는 순간은 언제나 설레임과 긴장감이 공존하여 묘한 기분이 드는데요. 뱃속에 있는 제 아가 들레와 함께하는 방송인 만큼 자랑스러운 엄마로서 씩씩하게 애줌마의 성장일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요, 산후조리원 선택법이에요. 그래서 산후조리원 선택법에 대해서 제가 직접 가입되어 있는 육아 관련 카페에서 질문을 던졌어요. 제가 가입되어 있는 카페는 한 8군데 정도 되는데요. 그중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카페는 한 3군데 정도 되고 있어요. 카페에 모여 계신 분들은 대략 2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정도 되시는 현재 임신 준비 중인 분부터 출산 후 초등학생 이하의 자녀를 두신 엄마들이 대부분입니다. 실제 출산을 경험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산후조리원 선택법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보자 엄마들이 답변을 좀 주셨어요. 그런데 첫 번째 분이 가격, 시설, 아기 케어 이런 것들 다 여러 가지 있겠지만 위층에 뭐가 있는지 꼭 알아보고 하라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위층에 교회가 2개 있는 산후조리원에서 밤마다 예배소리를 들으면서 유축을 했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해보니까 그 산후조리원을 예약하는 이유가 산모가 좀 회식을 취하고 휴식을 취하고 회복하는데 좀 지장받지 않기 위해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음에 이렇게 영향을 받는 곳이라면 좀 산모가 쉴 수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대답해 주신 엄마는 신생아실 선생님 한 명당 맡게 된 아기 명수라고 대답을 해주셨어요. 산후조리원에 근무하시는 인원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에는 당연히 한 명당 맡게 되는 아이 수가 많다 보니까 그만큼 아이 기저귀를 갈거나 씻기는 거에 좀 소홀해지실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또 교대식 근무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밤낮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좀 정확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유수유 하실 거면 모유수유를 권장하는 조리원으로 가시는 게 좋겠다는 반응이 있으셨어요. 수유 방법 등 유용한 정보를 들을 수 있으니까요 라고 또 추가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산후조리원을 체크할 때 모유수유를 좀 전문적으로 하는 간호사가 계시다는 곳으로 선택을 했거든요. 아무래도 첫 아이다 보니까 가능하면 좀 모유수유를 하고 싶어서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조리원마다 수간호사 분들이 상시하시는 곳이 있는 반면에 또 아닌 곳도 있더라고요. 꼭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더위를 많이 타시면 꼭 창문 있는 방으로 하세요 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좀 여름이 다가오고 있고 곧 출산 예정이신 분들은 또 출산의 고통이 끝나는 즉시 또 더위와 싸워야 되는 계절이 오고 말았어요. 그래서 산후조리원에서는 되도록이면 산모에게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안 쐬는 것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창문이라도 열어놔야 환기도 가능하고 좀 더위를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또 제가 질문 드렸던 부분은요, 산후조리원 등록 기간이었어요. 얼마나 등록하면 좋을지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의외로 이 질문에는 좀 다양한 답변이 나오더라고요. 9월에 둘째 출산 예정이신 분은 3주 정도 예약했다고 하시고, 얼마 전에 출산하신 분은 2주 있었는데 맘 같아서는 더 길게 있고 싶었다면서 조리원 나오고 나니까 좀 모유도 잘 안 나오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친정엄마가 봐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균적으로 따져보니까 한 2주 정도 예약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직장맘들은 2주 정도 조련에 있고 금액적인 부담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산후조리 도우미를 채용해서 2주 정도는 집에서 좀 방문해서 일해주시는 분들을 채용했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출산 후 본인의 몸 상태에 따라서 조리원에 있는 기간을 늘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리원 예약 시에는 기간 연장이 가능하신지 그런 여부를 좀 확인하시고 예약하시면 조율이 가능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세 번째 질문은 산후조리원 이용 후에 어떤 점에 만족하셨나요?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먼저 간호사 선생님의 경력이 오래돼서 믿고 맡길 수 있어서 좋았다. 이런 의견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기를 낳고 길러보신 좀 연세가 있으신 선생님들이 아기를 좀 더 잘 봐주시고 산모한테도 좀 가족처럼 대해줘서 좋았다고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밥이 맛있어서 만족했다. 뭐 이런 분들도 의외로 많았는데요. 조리원 밥이 아직도 생각난다는 분도 계실 만큼 산모를 위한 조리원 식단이 참 되게 마음에 들었나 보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제 예상을 뒤엎고 의외로 가격이 싸서, 가격이 착해서 이런 답변은 많지 않았거든요. 그만큼 산후조리원 선택 시 엄마들이 다양한 조건을 따져보고 가입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애줌마를 위한 산후조리원 선택 체크리스트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앞서서 제가 질문드린 엄마들의 답변과 더불어서 온라인에 게재된 의견, 그리고 기사 보도자료 등을 근거로 정리한 애줌마를 위한 산후조리원 체크리스트인데요. 먼저 첫 번째, 산후조리원 위치 및 환경 살피기입니다. 출산하는 병원과 집과의 거리, 그리고 신랑 회사와의 거리, 친정 시댁거리를 고려해서 가장 적절한 위치를 선정하는데요. 사실 조리원에서 신랑이 같이 자고 신랑이 출근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신랑의 위치를 가장 먼저 고려를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출산이 임박했을 때는 산모 혼자 병원까지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병원을 고르실 때는 좀 집과 가까운 곳으로 하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문객을 위한 위치적 조건 및 면회 조건인데요. 출산 후 양가 부모님이나 지인들이 방문이 편하도록 좀 대중교통이 이용 가능한 곳인지, 그리고 또 주차가 가능한 곳인지 미리 사전에 체크를 하시고요. 산모 면회 시간 및 면회 장소가 불편하진 않은지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별도의 야외 테라스를 가진 곳이라면 좀 더 답답하지 않고 면회하기도 편하겠죠. 그리고 또한 아기를 볼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곳도 있기 때문에 신생아실이 상시로 유리문을 통해서 확인 가능하신지 그것도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간혹가다 커튼을 쳐놓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산모와 신생아의 휴식 조건 확보. 큰 대로변이나 유흥가가 위치해서 좀 시끄럽거나 계단이 많은 곳을 제외하고, 그리고 면회 시간이 일정하게 있어야, 좀 외부 방문객에게 제한이 있어야 좀 산모가 마음 놓고 조리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조리원의 시설 확인인데요. 신랑과 함께 지낼 예정이시라면 방과 침대가 좀 충분히 넓어서 신랑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조건인지 꼭 알아보셔야 하고요. 침대가 더블인 곳도 있고 병원 같은 침대처럼 보호자 간이 침대인 곳도 있기 때문에 미리 방문해서 방 상황을 좀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화장실이나 샤워실이 별도로 있어야 개인 자욕도 가능하고 신랑이 씻기도 좀 편하기 때문에 개인 화장실이 있는 곳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문이 있는 방이어야 환기에 좋고 에어컨 사용을 권하지 않는 산모들에게 필수인 조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산후조리원 예약 시에는 산모 그리고 신생아의 최대 수용 인원 그리고 여유방도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요. 조리원 기간 연장이 가능한지 그런 여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리 파악하시는 게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산전 및 산후 프로그램 확인인데요. 조리원마다 산전 산후 프로그램이 좀 다 다르게 지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유수유를 위한 산전 가슴 마사지, 그리고 산후 마사지, 요가 같은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럼 횟수와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금액을 좀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 제공되는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외부 업체에서 마사지를 받는 것과 그 내부에서 받는 것의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좀 꼼꼼하게 고려해 보시고요. 그리고 마사지 외에 진행되는 모빌 만들기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 등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진료 서비스도 있고요. 붓기 빠지는 한약을 제공하는 조리원들도 있고요. 그래서 타 조리원들과 서비스 차이를 좀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부 프로그램의 경우 유료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사전에 미리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여섯 번째, 식당 운영 상황 및 식단 체크인데요. 아무래도 최소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 머물게 되는 산후조리원이다 보니까 식사 문제를 좀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전문 영양사가 식단을 준비하는지, 그리고 식당의 청결도는 이상이 없는지 알아보시고 실제 머물고 가신 엄마들의 후기와 아빠들이 같이 식사할 경우 추가 금액, 그리고 식사 시간 제한 여부를 좀 꼼꼼히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퇴근을 늦게 도착하시는 아빠들도 있을 거고 또 되게 새벽같이 일찍 출근하시는 아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식사 가능 여부를 좀 확인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그리고 일곱 번째, 빨래는 어떻게 해주는가?
아무래도 실제 조련에 있으면서 생활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신랑 빨래도 가능한지, 그리고 또 옷과 속옷은 어떻게 빨래가 되는지 그런 것도 여쭤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8번째, 아무래도 그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소중한 우리 아가의 돌봄 정도입니다. 먼저 전문 간호사가 상주하는지, 그리고 간호사 1인이 돌보는 신생아 수가 얼마나 되는지, 교대 횟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걸 체크하시는 게 좋고요. 또한 신생아의 1일 기록지 수록 등 신생아별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겠네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신생아끼리의 간격은 한 30cm 정도 유지하는 게 좋고요. 온도는 24도, 그리고 습도는 50도에서 60% 정도가 가장 적절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문 시에 산후조리원에 가서 별도로 체크하시고 1일 신생아실 소독 횟수도 꼭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9번째, 소아과 회진 여부 및 횟수인데요. 산부인과와 연계된 산후조리원의 경우 소아과 회진이 지정되어 있기도 해요. 그래서 회진 횟수 및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모유 수유 권장하는 곳인지도 또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 10번째인데요. 무조건적인 수유 강요가 아니라 산모의 몸 상태에 따라 모유 수유를 권장하는 산후조리원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산후 프로그램 중에 모유 수유에 관한 그런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곳이라면 더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이렇게 애줌마의 성장일기 첫 방송은 산후조리원 선택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산후조리원은 보통 2-3개월 전에 미리 예약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빨리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을 보시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잘못된 정보가 있으시다 그러면 언제든지 고쳐주시고요. 코멘트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국의 애줌마와 함께 소통하는 방송으로 거듭나는 친절한 세희씨의 애줌마의 성장일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편엔 육아박람회 편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